저도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제하신 거에 큰 반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제하신 내용들이 다루지 않은 부분들을 좀 더 저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게 다뤘을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강조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첫 번째는 코로나19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아시겠지만 팬데믹은 전 세계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전 세계적 측면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 이 부분인데 이거를 인권을 다룬다. 인권을 어디까지 범위로 생각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권만을 따지면 될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한 사람들 전체 인권을 따질 것인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취약계층이라는 문제가 우리나라의 취약계층도 있지만 백신을 한 번도 못 맞은 아프리카 사람들도 많다고 하고 그럼 우리나라의 역할, 우리나라에서 입법할 때 차후에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생긴다고 했을 때 인권의 문제를 어느 수준으로 다룰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영어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백신을 우리가 생산해서 이제 나중에는 막 생산한 걸 외국에 나눠주고 또 검사하는 키트도 나눠주고 이런 K 방역에 대한 뭐 부정적 평가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평가가 많았는데 그리고 그 나라들이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배우겠다고 하는 평가도 많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 대한 글로벌한 인권 차원에서에 대한 평가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가들은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고 싶어 할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변호사 선생님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걸 좀 더 우리나라 법에 근거한 인권을 좀 더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체 흐름 중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백신 개발 전까지는 잘해왔다 평가를 받는 거가 있는데 백신 개발 차원에 대한 게 좀 부정적 평가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백신을 개발하는 거에 개입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백신 개발은 글로벌한 인권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백신을 개발된 걸 가지고 생산하고 백신을 접종하는 건 잘했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백신 개발하는 거에서는 적극적으로 리딩하는 역할을 못했거든요. 국제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돈을 쓰자라고 전문가가 평가할 때 그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을 더 강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이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미래를 분배할 때 이제 누구의 인권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격과 글로벌한 역할을 어디까지 생각할 것인가. 특히 이제 미국이 뭐 WHO에서도 발을 빼고 뭐 USAID에서도 발을 뺀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가 글로벌한 포지션을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따라서 인권의 문제가 스코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건 전문가들은 국제교류가 굉장히 많고 그런 요구를 실제로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변호사 선생님들이나 법률 전문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 글로벌한 평가에 대해서는 몇몇 인권의 취약계층이나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한 미시적인 평가는 굉장히 좋은데 그럼 거시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구촌 전체 차원에서의 평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도 좋은 나라들은 잘 평가를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 개발도상국이나 취약한 국가들의 법이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면서 다루어갈 것인지 그 나라들을 우리가 개입할 건지 말 건지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아까 과학적인 게 굉장히 유시했다고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데 사실 도입 초반에 병이 중국에서 많이 퍼져올 때 국경을 봉쇄하냐 마냐에 대한 건 우리는 봉쇄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평가한 게 아니라 정치적 요소가 작용을 했어요. 대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초반에 봉쇄를 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서 그 부분이 되게 아쉽고 좀 미흡한 측면인데 그거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가 아니면 경제 논리, 중국과의 관계 외교 논리가 오히려 과학의 소리를 압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건 전문가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질병을 더 훨씬 취약하게 걸렸었다. 그런 거는 과학의 목소리가 최소한 대만의 정부에서 과학의 목소리를 듣고 했던 정책적 판단보다는 우리나라가 좀 더 과학의 목소리를 안 들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다음 굉장히 많은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때는 과학 목소리가 큰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또 작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그거는 인권이 아닐까? 그러면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생하는 건 그분들은 인권에 문제가 없는가? 그런 고민들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 지금 미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동의를 드린다는 게 지금 같은 토론들이 사실 법이 막 만들어질 때 막 새로운 법이 급하게 막 개정되고 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막 다 감염 전문가들이 나와서 도배를 하고 있고 현장에서 바쁘게 돌아가는데 저는 사실 법률 전문가고 이런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한국의료 법학계도 있고 다양한 장르의 제시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시를 했다가 괜히 발목 잡는다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격려는 못할 망정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할 말은 많은데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토론도 없이 막 무수한 법들이 통과가 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하는 문제들이 있는 인권적인 문제들이 있는. 그래서 이게 그 전에 메르스 이후에 굉장히 이제 과학적 절차를 잘 만들었는데 인권적 절차에 대한 거를 하는 부분을 놓쳤었구나. 그래서 당장이라도 그 후에라도 인권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완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지금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늦게나마 또 뭐 2, 3년 다른 또 문제가 있었지만 늦게나마 굉장히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절차적인 측면은 보완이 될 것이다라고 믿는다면 그럼 그런 게 생겼다면 무슨 논의를 할 것인가? 결국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한 과학적인 측면과 자유권과 프라이버시 경제권에 대한 사회문화적 측면이 있는데 그 당시에 언노운인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전염력이 높을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최악의 상태를 가정하고 제도를 만들어서 초반에 적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게 실체가 현장에서 드러났을 때 그거를 가장 빨리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그런 무수한 제재들을 어느 수준으로 풀지를 결정할 때 그런 위원회가 빨리 작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과학적 판단만이 아니라 그런 사회적 판단이 같이 가능한 집단이 모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게 모였을 때 만약에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이나 이런 거를 미리 해놓은 게 있으면 판단하기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 평시에 논쟁을 많이 해서 웬만한 상황을 가정해서 치명적인 상황에 대한 거, 또 치명적이 아닐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상황에서의 디베이트에 대한 부분을 미리미리 다 정리를 웬만큼 해놓는다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실대적으로 한 10년이나 뭐 20년 정도 뭐 5년 내에 다시 한 번씩 논의를 해서 지금 상황에서도 비슷한지 점검을 해놓는다면 그런 급한 상황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논의하다가 시간을 끌지 않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원회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가오지 못한 주제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정재기 변호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오늘 발제문 다 듣고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제가 일단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목에서 K방역 잠깐 모습을 드러낸 전체주의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전체주의가 실행됐다는 게 아니고 이게 전체주의적 모습으로 보일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목을 달았습니다. 아까 발제문 중에 박진표 변호사님께서 독일에서는 칼슈미트의 비상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당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많이 했는데 그런 제한 조치가 시민의 권리를 어떤 요건이나 절차 없이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짚고자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선진적으로 잘했고 전 세계적인 칭송을 받고 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주류 언론들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언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반대 시위를 하는 유럽이나 미국 사회의 모습을 비추면서 이제는 서구 민주주의보다 한중일 같은 그런 동양에 있는 사람들의 성숙도가 더 높다는 평가까지 있었을 정도로 약간 그런 마스크 반대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을 좀 약간 비판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죠.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근데 왜 우리 사회는 마스크를 강제로 쓰게 하고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위나 반대 목소리가 없었는가? 이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8절 보신 마지막 좀 달라게 우리는 2020년부터 약 1년간 방역의 필요성은 사실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변론을 하고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정치 권력이 모든 시민사회를 통제하고 강제한 우리 역사상 사실 전무후무한 사회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인권의 암흑기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마스크 쓰기 강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물론 마스크를 쓰면 그런 전염성을 낮출 수 있다는 걸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자발적인 협조가 아니고 강제화시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철 대중교통에서 꽉 찬 만원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 제기하지 않던 정부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마스크 쓰기를 강제하는 모습이 방역 정책 일환으로서 강제를 했냐 그런 의미는 일단 들고 마스크 쓰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간 물리적으로 어떤 반항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시 재판부에서 구속을 하고 실형 6개월 정도 선고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였고 과연 그게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 법원의 양형과 맞느냐 이런 문제도 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썼던 것처럼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에서는 마스크 쓰기를 강제하는 게 아니고 일단 시민들 자발적 협조를 구하려고 일단 노력했던 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주목했던 이번 사례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QR코드 찍고 그리고 감염자 확진자에 대한 이동 동선을 전부 다 공개했습니다. 이게 제가 코로나 이동 공개가 법적 근거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감염법의 34조 2에서 관련된 내용이 전부 다 근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72쪽에 나와 있는 실제 확진자 동선 공개 사료를 캡처해서 올렸는데요. 이게 광주에 있었던 사례인데 광주의 어떤 특정 연령의 성별의 사람이 어떤 시간에 어디 갔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까지 게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은 물론이고 이웃 주민들은 저 아파트에서는 그 아파트 몇 층에 사는 그 여성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된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대중들의 가능증을 충족시키는 수많은 사례들이 쏟아졌습니다. 과연 이게 필요했는가? 방역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1대1로 개별적으로 이런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생활 침해를 했을까?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0년 3월 9일 날 이렇게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를 하는 방식은 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 기간 지속됐다는 점은 저희가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73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아마 아시겠지만 이태원에서 클럽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견됐고 굉장히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든 국민들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는 이태원 성소수자들이 있는 클럽에 사람들이 코로나를 확산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 숨었다 이러면서 굉장히 비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부 당국에서 했던 방식은 그 당시에 며칠 동안 통화 기록에 접속된 모든 사람들, 10,000명 정도 됐는데 그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파악해서 강제로 확진자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방식인가? 이게 법원 영장 없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능한 방식인가?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감염법은 가능하지만 법원 영장 없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를 위해서는 법원 영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고 당시에 코로나19 당시 이태원에 있었던 그런 사건 때문에 성소수자에 대한 굉장한 사회적 혐오가 집단적으로 분출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주류 언론뿐만 아니라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는 여기 이 성소수자 당신들이 이렇게 가서 놀고 있는 당신들 문제야라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BBC 뉴스를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감을 유감없이 표출되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라는 게 사실 거의 없었죠. 세 번째로 종교 집회 자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처음 터진 게 대구시에서 신천지에서 출발했는데요. 당시 대구시에서는 2020년 2월 달에
신천지 신도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신천지에서는 거부를 했죠.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비난이 쏟아지면서 신천지가 결국 9,000명의 명단을 빼고 제출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저도 그렇죠. 의문이었던 게 이 9,000명의 신도가 신천지 예배를 했던 그 예배당에 갔는지 안 갔는지, 이 사람이 확진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연관성에 대한 발표가 없었습니다. 대구시가 이렇게 하니까 정부에서도 총 21만 명의 신천지 교도에 대한 그 교인을 다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21만 명 중에 누가 확진자고 왜 이게 받아서 어떤 점이 감염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발표가 없었고요. 당시 언론에서는 그 신천지 교도 명단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신천지의 추수꾼 명단이 드러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기사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사회적 관심이 있었죠. 이건 사실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종교적 그런 교인들을 탄압하는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교인들 명단을 확보해서 이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한 방식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감염과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전체를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을 제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8분이 넘었는데요. 30초만 남았습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코로나 시기에 경험했던 것은 당시에 확진자가 있으면 당시에 일단 접견 접근권이 굉장히 제한됐고 구치소 접견하는 데 불가능이 있습니다. 당장 후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내일인데 접견을 못하기 때문에 재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런 사정을 재판부에 요청을 하더라도 재판부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대응했죠. 접견도 못하고, 접견은 하더라도 일반 접견실에서 하도록 하고, 일반 접견실에서 변호인이 접견하면 일반 국민들은 접견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이나 반성은 전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이게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지만 이게 한 3년 동안 시작됐습니다. 접견 교통을 제한하고 재판을 제한하고, 이런 위헌적인 조치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반성은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코로나에 대해서 방역 정책을 성공했다는 자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물론 그것은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와 희생을 통해서 바탕으로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국가 권력의 비대화와 시민 권력의 침해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을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김태호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